자, 그러면 이제 3강으로 왔는데, 이제 1, 2강까지는 이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3강에서는 이 원소들이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주기율의 성질은 무엇인지, 뭐, 주기와 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소는 사실은 되게 관념적인 개념이죠. 그죠? 원소와 원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기로는 원소라고 하면 네, 종류의 개념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라고 했고 원자라고 하면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네, 입자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 원소는 셀 수 없다.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게 맞습니다. 원소는 추상적인 어떤 종류의 얘기고요. 그리고 원자는 하나 셀 수 있는 입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네,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는 구성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원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죠? 자, 원소는 분리할 수 없는데, 원자는 분리가 가능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네, 그쵸?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네, 안에 구조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 구조가 밝혀진 이후로 원소의 개념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요 양성자수 있죠, 그죠? 이 양성자수가 같은 물질을 같은 원소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지는 물질, 그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동위원소들도 다 원소는 같은 거예요. 원소는 같다. 왜?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이라고 하면 원소의 개념으로 보면은 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 원소. 네, 성분 원소는 수소와 산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류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는 몇 개로 되어 있고 2개로 되어 있고 산소 원자는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네, 좀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자는 자 아까 얘기했죠? 원자는 여기 안에 분리가 가능한데 입자로서 분리가 가능한데 원자 핵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다? 네,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지고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중성 원자의 경우 똑같죠. 양성자가 예를 들어 3개면 전자수도 3개가 돼야 돼요.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고요. 중성자는 네, 전하가 없습니다. 중성이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모의수와 모의수가 같다.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잠깐만 살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소는 118종인데, 그쵸? 물질은 그거보다 훨씬 수만 가지 되죠, 그쵸? 이 물질의 종류가 훨씬 많은 이유는 이 원소들이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 물질은 원소들의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론 원소 하나가 물질인 것도 있어요.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화학 결합으로 네,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화학 결합에 대해서는 요거는 뒤에 4강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홑 원소 물질, 그러니까 원소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금속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 철, 금, 구리 이런 거 다 원소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홑 원소는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들도 홑 원소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 아니면 분자인데 하나로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원자로 되어 있지 않고 단원자로 된 분자도 있어요. 이렇게 아르곤처럼. 자, 그리고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한 경우를 말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나 CO2,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네, 메테인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뭐 NaCl 이런 것들, 네,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은 이런 호돈소나 화합물처럼 이런 것들을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순물질과 순물질이 합쳐진 것을 네, 혼합물이라고 하게 되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건 따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 자, 주기율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기율의 어떤 발견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라부아지에가 나오는데, 라부아지에가 그 당시까지 발견됐던 33종의 원소를 4그룹으로 나누어서 네, 그룹핑을 했고, 그 다음에 데베라이너가 새쌍 원소설이라는 것을 네, 발표를 했는데, 원소설 여기 나오죠? 새쌍 원소들 해가지고 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요 3개의 원소, 그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런 3개의 원소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원소의 원자량이 양 옆에 있는 이 염소나 아이오딘 원자량을 더한 것의 절반이더라라는 거죠. 얘가 중간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 원소의 원자량의 중간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족 개념의 시초가 됩니다. 족. 이게 세로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있는데, 옥타브설. 이건 우리가 8음계설이라고 해서, 8개 원소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8개 원소마다. 자, 8음계설. 8개 원소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자, 주기의 개념적 토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주기율표는 이제 훨씬 나중에 만들어지게 돼요. 멘델레예프가 지금 1869년까지 발견되어 63종의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 보았더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주기율표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그 성질이 똑같은 것을 세로줄을 놓다 보니까 같은 성질의 경우에 세로줄에 배열을 하게 돼요. 같은 성질을 세로줄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성질이 맞지 않는 것들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중간에 네, 빈칸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빈칸을 놔두고 그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였더니 여기서 새로운 원소, 뭐 갈륨이라던가 저마늄 같은 것들을 네,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측을 통해서 네, 이게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새로운 원소 발견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18적 원소 중에서 아르곤이 발견되면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이제 한계점인데, 자,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났죠. 모즐리라는 학자가 이것을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서로,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해 보았더니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를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멘델레예프의 한계점 극복을 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현대의 주기율표로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한 거고요. 모즐리는 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멘델레예프까지 이전에 라부아지에, 데베라이너, 뉴렌즈, 뭐 멘델레예프까지는 다 원자량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즐리부터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로 넘어와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요.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원자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본 거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이거는 똑같이 멘델레이프의 방법을 썼습니다.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족과 주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세로줄이 같은 족이에요. 그래서 1쪽부터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18쪽까지. 네. 그래서 세로줄로 배열을 한 것을 족이라고 하고 같은 족,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같은 성질. 그리고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 네, 가로줄을 말하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체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마지막 번호가 118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전체가 배열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조금 애매하게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좀 표시를 해주실게요. 여기가 기준점이거든요. 자, 붕소, 여기 규소, 저마늄,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그 다음에 텔루엠, 여기 보면 폴로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이쪽으로 가면 전부 다 금속입니다. 이쪽이 다 금속이에요. 이쪽 다 금속이고, 이 오른쪽 위가, 여기가 다 비금속이죠. 이제 전체 주기율표에서는 사실은 비금속이 되게 얼마 없어요. 얘가 다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전부 다 금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명확하게 나뉘게 되고, 그리고 성질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중간과 왼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제외가 있는데 여기 있는 수소 보이시죠? 1번. 얘는 비금속이에요. 금속 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주기의 1번. 네, 요를 좀 해서 수소를 제외하고 중간과 왼쪽에 차지하고 있고, 비금속은 위치가 오른쪽 위입니다. 오른쪽 위. 이렇게 네, 적어주시고 실제 위치상으로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요만큼이 다 금속, 요만큼만 비금속이다. 자, 실온에서의 상태는 금속은 고체고요. 고체 예외가 있죠. 예외는 수소, 이게 수만 액체입니다. 수은 얘가 예외고,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기체로 존재를 하는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 자, 얘가 액체고요. 그리고 CSI 요 세 개가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특징은 일단 금속은 가장 큰 특징의 첫 번째로 광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택이 있다. 그죠? 그리고 열을 잘 통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를 잘 통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주었을 때 펴짐성과 뽑힘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일단 첫 번째 광택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도성도 매우 낮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외 하나 적어주시고, 이 중에 네, 흑연은 탄소로만 이루어진 동소체인데요. 흑연은 있습니다. 이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빼고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힘을 주면 얘네들은 네, 잘 부서집니다. 자, 그 다음 이온이 되면은 금속 원소들은 네,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금속들 어떤 거 있을까요? 나트륨, 금속이죠, 그죠? 칼륨, 뭐 구리, 철 이런 것도 있죠. 철 이런 것 등등등 다 금속 원소고요. 비금속 원소는 뭐 질소라든가 산소라든가 플로린, 뭐 염소 이런 것들이 네,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이렇게 중금속들 있었잖아요. 그죠? 중금속들은 성질이 일단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성질을 모두 가지거나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이 중요한 전기 전도성도 중간 정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붕소, 규소, 저마늄 이런 원소들이 있고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드릴 게 뭐냐면 전자배치, 이제 원자의 전자배치인데요. 이 전자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원자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 결정이 되고, 얘가 원자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양성자 수는 전자 수고, 이게 곧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보면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요거 아래쪽에 있는 번호가 원자 번호를 말을 하게 되고요.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가 됩니다. 6번 탄소는 그러니까 중성 원자에서는 전자가 6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수라는 건 뭐냐면, 요게 중요하죠. 질량수라는 게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면 양성자 수는 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 더하기 6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수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이걸 빼면 중성자 수다라는 거예요. 12 빼기 6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소. 그냥 수소는 여기 크게 써드리면 양성자 수 1개, 양성자 1개, 중성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수소는 이렇게 쓰거든요. H12라고 쓰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이렇게 쓰죠. 1, 3 이렇게 쓰는데, 자, 양성자 수 하나, 여기 보면 중성자 수가 2개. 자, 이런 애들 전부 다 원자 번호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만 다르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자, 동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뭐가 다르다? 물리적,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네, 질량수 개념도 나중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질량수는 뭐랑 뭐를 더한 거다?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들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궤도를 타고 돌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보어 모형이라 그래서 보어의 궤도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자 모형 중에서. 그래서 이 보어의 궤도 모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 핵이 있고, 물론 여기 이제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겠죠. 그 주변에 요거 개수만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양성자가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찰 수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안쪽 껍질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전자가 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있다. 그리고 그 궤도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궤도예요. 전자 껍질을 다른 말로 하면 궤도입니다. 궤도. 전자 껍질이 궤도이고 원자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에너지 값, 에너지 준위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진 궤도를 말하고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왜냐면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 궤도에서 바깥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다. 그리고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 핵 가까운 것부터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가 배치가 되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소 종류에 따라서 원소에 따라서 고유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배치에 따라서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가 모두 달라서 원소마다 고유의 선 스펙트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고유의 선 스펙트럼 앞에 빅뱅 이론에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소마다 이 선 스펙트럼의 선의 패턴이 모두 다르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원소마다 이 전자 배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 원자과 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말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는 전자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 전자의 개수가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죠.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족이 결정이 됩니다. 얘가 바로 족이에요, 족.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아까 이제 1쪽부터 18쪽까지 굉장히 많은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걔를 그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여기 20번까지 원소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족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족부터 12족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고, 자, 1족, 2족, 그 다음 바로 넘어가죠. 13, 14, 15, 16, 17, 18족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 족이 1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바깥 전자만 보시면 1개, 여기도 가장 바깥 껍질에 1개, 나트륨도 하나죠. 그쵸?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여기 하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족을 보시면 베릴륨, 마그네슘 둘 다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2개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13족인데 13개가 아니라 1의 자릿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의 자릿수가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붕소, 알루미늄이 원자과 전자수가 3이 됩니다. 여기는 1의 자릿수가 4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4가 되고요. 자, 15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5개고요. 자, 16족에 있는 요 산소나 황을 보면은 가장 바깥 껍질 6개 해서 6이 됩니다. 17족은 7, 그래서 7개.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건데 18족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여기가 2개가 있고 8개인데 여기가 8개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자, 여기 0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요거는 옥텟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한 배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0이라는 겁니다. 참여하는 전자수가 0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0이다 라는 것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2개 또는 8개 전자 배치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득 채우려고 화학 결합을 하거나 이온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득 채우려고. 첫 번째 껍질은 2개를 가득 채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이렇게 해서 2개, 8개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뭐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해가지고 이온이 되는데, 이 18쪽 애들은 이미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요. 2개,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안정한 상태. 그래서 18쪽은 이걸 무슨 종류라고 하냐면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활성 기체 18쪽 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원소들은 이미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됐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고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온도 형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학 결합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쪽부터 1, 2, 13, 14, 15, 16, 17, 18쪽까지 다 배웠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서 세로줄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로줄은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1쪽과 17쪽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1쪽과 17쪽의 성질을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할로젠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바로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쓰면 원자 번호가 작은 거부터 쓸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요 3개고, 원자과 전자 수는 1족이기 때문에 1개가 됩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얘네들은 금속이라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광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알칼리 금속으로서, 그러니까 1족 원소로서 가지는 특징, 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굉장히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른 성질이 있고요. 그다음 밀도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어요. 물 위에 뜰 정도로 밀도가 작다. 그리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성질이 중요한데요. 물과 반응을 잘하는데, 물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가 생기게 되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되고,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어떤 성질을 띈다?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성질 검사를 하면 붉은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산소랑도 반응성이 매우 커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면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 그래서 K가 킹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17쪽 원소들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 번호 작은 거부터 쓰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겠죠? 원자과 전자 수는 17쪽이기 때문에 7개입니다. 그리고 이원자 분자로 주로 존재를 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독특한 색깔 때문에 할로젠 원소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증가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플루오린 염소는 기체고요. 상태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을수록 기체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과 전기 전도성은 거의 없고, 금속과 반응해서, 여기 보이시죠? 금속과 반응합니다.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랑 결합을 잘 하거든요. 수소랑 결합을 하면 이렇게 HF, 그러니까 플루오린화 수소, 그다음에 염화수소, 브로민화 수소, 아이오딘화 수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할로젠화 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에 녹아가지고 산성을 나타낸다. 수용액에서. 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얘네들은 작을수록 크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여기 보시면 네, 칼륨이 가장 크고요. 지금 할로젠 원소는 반대입니다.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크다. 네, 이유는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성질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요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소랑 결합해서 산성을 나타낸다. 얘는 물과 반응 잘하는데 수용액에서 염기성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고 좀 외울 것들은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